문제 13번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델타, 감마, 베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은 델타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저희가 주식, 현물로 한번 편미분을 해준 거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콜옵션을 현물로 2번 미분을 해준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델타를 기초자산으로 미분을 해준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감마는 델타가 주식이 변할 때 얼마의 변화를 갖느냐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베가는 저희가 콜옵션을 이 변동성, 기초자산의 변동성으로 편미분을 해준 값이 되는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블랙쇼즈에서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 일정한 값이 지금 예를 들어 20%인데 이게 21%로 변했다 이랬을 때 주식 가격이 콜옵션의 가격이 얼마가 변했을까를 측정하는 지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1번 들어가 보면은 현물을 사용해서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델타를 0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현재 토탈 델타가 얼마인지 먼저 산정을 해주면은 옵션 A를 만계약 매도를 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5천이겠죠. 현재 토탈 델타가 이거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당연히 K 주식 5,000주를 매입을 해줘야 되고요. 물음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물음 1에서 구성을 했는데 악재로 주식이 5%가 하루 만에 빠졌대요. 이랬을 때 2차 근사식, 이거는 저희가 채권에서 그 듀레이션을 통한 가격 변화랑 볼록성을 통한 가격 변화로 그 근사시키는 거랑 거의 100% 똑같다고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델타는 저희가 0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였고, 감마 같은 경우 물음 1을 통해서 구성을 했을 때 마이너스 0.4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시된 근사식을 이용을 해주면은 근사니까 델타는 지금 0이니까 첫 항은 0이 될 테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감마 곱하기 지금 주식 변화액이 5,000원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곱이 붙으니까 양수로 쓸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500만 원이 돼요. 물론 근사식이다 보니까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채권에서 볼록성까지 근사시켰을 때 오차 별로 없는 것처럼 이것도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포트폴리오의 변화액이라고 봐주셔도 되는데, 지금 델타 중립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V가 음수가 된 상태잖아요. 좀 유의미하게 마이너스 손실을 입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감마가 중립이 아니어서 그래요. 감마가 그냥 진짜 채권에서 볼록성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정 듀레이션은 맞췄는데 볼록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음의 볼록성을 갖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손실이 난 이유는 감마가 볼록성 국가죠. 감마 중립이 아니고 심지어 음수잖아요. 볼록성은 항상 좋은 역할을 해주죠. 떨어질 때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오를 때도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때도 좋은 역할, 오를 때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감마는 볼록성이랑 제가 같다 했잖아. 그래서 감마가 양수면은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 다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감마가 음수면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사실 안 좋은 역할밖에 해주지 못해요. 왜냐, 이 식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변동액에 제곱이 붙어서 이게 항상 양수가 되는데 감마가 항상 음수니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음의 감마는 손실을 가져다 준다. 볼록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물음 3번. 델타 감마를 둘 다 0으로 맞춘대요. 지금 옵션 A 만기약 매도를 한 상태에서 그랬을 때 옵션 A만 했을 때의 토탈 델타랑 토탈 감마를 한번 봐줄게요. 토탈 델타가 아까 구했다시피 마이너스 5천이고 토탈 감마는 마이너스 0.4로 저희가 계산을 해놨어요. 이랬을 때 B랑 옵션 B랑 K 주식으로 이걸 조정을 한대요. 참고로 K 주식은 감마가 0이니까 감마를 중립을 맞추려면 B 주식만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해주면 B를 생략할게요. B는 2만 개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델타로 와서 그게 보면은 연립방정식을 한번 세워드릴게요. 생략하지 말고 0. 지금 B의 감마가 0.0002거든요. 그래서 B의 개수만큼 곱했을 때 이게 플러스 0.4가 되어야 되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B의 델타가 지금 0.6이잖아요. 그래서 0.6 곱하기 B의 개수에다가 K의 주식 현물 델타는 자기 자신 델타는 1이겠죠. 그래서 K 개수를 더한 게 5천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풀어주면 B는 2만 개 매입이 되고 K 주식은 7천 개 매도가 되는 거를 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음 4. 옵션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특정 그릭스를 맞출 때 이제 다른 그릭스의 위험이 노출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대요. 그렇겠죠. 네. 물음 1에서 구한 총 배가랑 물음 3에서 구한 총 배가를 가지고 어떤 위험 측면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물음 1에서 구한 거 배가를 저희가 구해줄게요. 간단하죠? 물음 1에서 그냥 현물은 배가 영향 안 미치고 만기약 옵션 A 매도한 것만 배가 영향을 미치니까 구해보면은 물음 1에서의 배가는 마이너스 2억이 되고요. 물음 3인가요? 3에서의 배가는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억 A 그대로고 B를 2만 개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 해주면 6억이 추가돼서 플러스 4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배가 갭 차이가 6억만큼 발생을 하는데, 이랬을 때 배가가 늘었을 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가가 늘었을 때 문제점이 만약에 옵션의 기초자산의 내재 변동성이 하락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배가가 6억 자체가 늘었다 보니까 물음 1에 비해 물음 3에서 6억 곱하기 마이너스 1%만큼의 변동성에 대한 손실이 더 크게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기초자산의 내재 변동성이 하락을 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주셔야 되고, 그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했는데 배가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배가 위험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배가 위험에 노출이 됐는데, 이게 플러스 6억이 되면서 옵션의 기초자산 내재 변동성이 하락을 했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쪽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먹어봐. 이제 배가도 중립을 맞추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옵션 C까지 나왔는데 다시 연립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A만 가지고 있을 때 델타와 감마랑 저희가 배가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A만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마이너스 5천 구했고 이것도 마이너스 0.4 구했고 이것도 여기서 마이너스 2억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3차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B의 델타가 0.6이고 그 다음에 C의 델타가 0.75잖아요. 그 다음에 K는 1이고 이게 5천이 돼야 된다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K는 사라지겠죠? 감마랑 배가 쪽에서 C의 감마가 0.00001이에요. 그 다음에 배가는 B가 3만 C가 5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억이 돼야 되죠. 이걸 놓고 풀어주면은 B는 25715 매입이 되고요. C는 11429 매도가 되고 K는 1857 매도가 돼서 이거를 답으로 적어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옵션 A, B, C를 쓸 때 이제 A, B, C로 갈수록 감마는 지금 줄어들고 배가는 늘어나는 식으로 했죠. 제가 그냥 일단 옵션 A, B, C가 제일 길고 만기가 이런 식으로 대충 구성을 하고 한 건데 만기가 길수록 일단 배가는 길어지는 특성이 있고 만기가 길수록 배가 감마는 작아지는 특성이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4번 빨리 풀어볼게요. 일단 물음 1 보면은 배가의 공식을 줬고 배가 구해보고 만기랑 행석가와 배가의 관계를 서술하라 했는데 구하는 거는 누구나 구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 이 잔존만기랑 행사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배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N'D1은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ND1을 D1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편미분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옵션 가격에는 결정모인 변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뭘로 미분한 건지 헷갈리실까봐. 근데 보통 라운드에 대한 자료를 안 주고 프라임으로 바로 쓰면은 이 안에 있는 이걸로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콜옵션이 등가격인가요? 등가격 콜옵션이니까 배가를 구해보면은 배가 구하기 전에 D1 먼저 구해죠. D1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등가격이니까 ln s 나누기 x는 0이 될 테고 이게 지금 0.2가 되죠. 내재 변동성 20% 넣고 무위험 이자율 6% 넣고 구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기초자산이 지금 10만원이고 잔존만기가 3개월이니까 루트 잔존만기 하면은
0.5가 되겠죠. 다음에 n0.2 프라임이 0.3910이니까 구해주면은 19550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서술형이죠. 잔존만기랑 행사가에 배가랑 어떤 관계가 있냐 물어보는데, 일단 잔존만기는 간단하죠. 잔존만기는 이 식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루트 t가 들어가다 보니까 잔존만기가 길면은 당연히 이 식적으로 당연히 루트 t가 커지고, 그래서 배가도 당연히 커지는 형태로 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행사가액인데, 행사가액은 이 식에서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D1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행사가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지어서 행사가가 D1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ND1 프라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말로만 들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 표준 정규분포에 이 그려진 종 모양의 함수를 저희가 fd1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x축이 d1이고 지금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y가 f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fd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fd1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느 일정한 값까지 d1 프라임까지 적분한 값을 저희가 nd1 프라임 nd1 아스타라는 함수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적분한 거를 다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fd1이라는 함수 자체가 nd1 프라임의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fd1 함수를 적분한 거를 저희가 nd1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다시 미분하면은 nd1 프라임이 되는데, 이게 결국에 다 자기 자신을 적분하고 다시 미분한 형태니까 원래 함수 f 함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 모양 함수에서 결국에 y축이 nd1 프라임이 되고요. 그래서 nd1 프라임이 제일 크려면은 이때가 y축이 제일 중간이 제일 클 때 d1이 0일 때 제일 크니까 결국에 행사가가 d1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행사가에서 배가는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분자가 지금 0이 될 수는 없고요. 분모에서 얘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ln s 나누기 x가 마이너스 r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가 될 때 이제 d1이 0이 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큰 값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도 만기가 보통 3개월, 짧으면 뭐 한 달, 그런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위험 수익률도 크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물론 이게 조금 음수가 되는 경우가 좋겠지만, 결국에 따져보면은 등가격 부근에서 nd1 프라임이 가장, 왜냐면은 등가격이 돼야 ln 1이 되니까 이게 0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등가격 부근에서. 그래서 등가격 부근인 그 행사가를 가진 옵션이어야지 nd1 프라임이 극대가 되는 값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써보면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배가는 결국에 nd1 프라임이 근데 제가 지금 계속 nd1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n 프라임 d1이죠. 그러니까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n 프라임 d1이 최대가 될 때 배가가 최대가 되죠. 근데
이 n 프라임 d1이 최대가 되는 점은 d1이 0일 때요. 이 d1이 또 0이 되려면은 행사가 자체가 x가 등가격 부분에 있을 때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분포를 보면은 종 모양으로 대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외가격이나 내가격 쪽으로 갈수록 D1은 커지거나 작아지겠죠. 근데 종 모양이니까 결국에 N'D1은 작아지게 되고, D1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N'D1은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 이랬더니 배가가 작아져요. 그래서 서술을 x가 등가격 부근일 때 배가가 커지고, 깊은 외가격, 내가격 쪽으로 갈수록 배가는 작아진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 들어가면은 물음 2죠. 지금 물음 1까지 풀었고, 물음 2 들어가면은 가치 변동 구하라는데 이거는 뭐 쉽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식 만주 매입하고 콜옵션 4만 계약을 매도했다는데, 주식은 배가가 0이죠. 근데 콜옵션 4만 개 매도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당 19,550의 배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만 계약을 매도를 했고, 지금 내재 변동성이 사실 5% 상승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이렇게 플러스 5%로 잡아주면은 지금 가치 변동액이 3,910만 원이 나오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가면은, 물음 3, 4는 둘 다 말 문제인데 이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말 문제를 넣어봤어요. 일단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1차 말 문제 대비하느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기초자산의 변동폭이 이렇게 막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콜옵션, 풋옵션 모두 프리미엄이 다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1차 대비를 하면서 암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콜옵션이랑 풋옵션의 가격이 딴 변수가, 다른 모든 변수가 고정인 상태인데, 다른 변수가 다 고정된 상태인데 내재 변동성만 이제 자유롭게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내재 변동성이 역산을 했을 때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 오르면은 콜풋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콜풋 가격이 높아서 다른 변수를 다 픽스를 해놓고 내재 변동성을 역산을 하면은 내재 변동성이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일단 이걸 아셔야 제가 물음 3에서 이제 내재 변동성이란 말을 안 쓰고 가격에 대해서만 말을 할 텐데, 가격이 이제 복제 자산에 비해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재 변동성 역산했을 때 높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가격이 높아서 결국에 내재 변동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물음 3 보면 일단 풋옵션을 사려는 사람, 매수자의 입장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풋옵션은 왜 사려 하냐면은 대부분 보험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해요. 물론 투기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콜옵션보다 풋옵션은 그런 성격보다 보험 목적의 성격으로 수요가 엄청 많이 쏠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인데 1,000억짜리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가가 이런 풋옵션들이 거래가 됐는데, 적당한 이제 블랙쇼즈 모형으로 산출한 가치는 이렇게 나오고 시장 가치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시장 가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먼저 일단 보면은, 시장 가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수익을, 보통 이제 주식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대한 수익도 목표겠지만 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게 대부분, 타겟된 그 수익률을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가 높은 포트폴리오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사실 보험 목적으로 몰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물론 내가 1,000억 가지고 1,500을 그 타겟한 수익률을 올리고 싶으면 1,200억짜리가 그 보험 목적인 풋옵션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 정도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주식 타겟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가 이렇게 내 가격에서 시작하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대부분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더머니도 아니고 그 OTM 쪽에서 돈이 몰리게 됩니다. 풋옵션 그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억짜리는 적정 밸류가 100억인데도 수요가 너무 적어서 이제 90억 정도의 마켓 밸류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딱 등 가격은 제가 딱 맞다고 설정을 해놨고, OTM으로 갈수록 800억짜리는 그 내재 가치가 5억인데 이제 800억 진짜 폭락이 돼도, 폭락을 먹어도 800억이라도 먹고 떨어져야겠다는 보험 심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위험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수요가 많이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밸류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내재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이제 완전 OTM 깊은 내가격 쪽으로 가면은 이런 게 훨씬 심해져요.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너무 싸단 말이죠. 그 내재 가치 계산하면 행사 확률이 아무래도 너무 적다 보니까 진짜 헐값의 내재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쪽에는 약간 사람들이 그냥 이거라도 진짜 투자 개망했을 때 이거라도 먹어야겠다라는 심리가 이쪽 풋옵션에 더 많이 쏠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껌값에 500억이라도 챙겨야겠다라는 심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폭락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너무 여기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막 1억으로 진짜 껌값인데 마켓 밸류는 2억만 돼도 사실 그렇게 기관 투자 입장에서 그 보험 목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시장가가 지금 마켓 밸류가 200% 형성이 돼 있고, 얘는 몇 퍼센트인가요? 8 나누기 5 하면은 160% 형성돼 있고, 그래도 시장 그 참여자들이 위험 회피적 성향이 반영돼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100%고 얘는 90%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갈수록 가격 프리미엄이 더 붙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내재 변동성 역산된 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풋옵션에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폭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값싼 OTM인 풋옵션들을 대량으로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제 행사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내재 변동성 가격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가격이 있을 때 가격은 그 절대 가격이 아니라 프리미엄 가격,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가격 프리미엄 배수 200%, 160%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풋옵션에서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블랙쇼츠 모형 하에서는 이게 모든 경우에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를 물음 3에서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물음 4 넘어가면은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예시에서 물음 4 보면은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콜옵션 내재 변동성보다 일반적으로 높게가 평가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서로 행사가가 1,000억으로 동일한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풋콜 패러티가 성립을 하려면은 풋옵션은 콜옵션 더하기 PVX
마이너스 S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일단 적당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얘네를 일정한 상수 K로 놨을 때 C 플러스 K가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풋옵션 가격이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게 성립이 100% 안 하고 풋옵션 가격이 조금 더 크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풋옵션 매수 심리는 대부분 보험 목적, 위험 회피 목적 같은 얘기죠. 이런 목적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콜옵션을 매수하려는 심리는 대부분 투기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물론 현물에 숏을 친 상태에서 보험을 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콜옵션을 매수해야 보험이 되는 입장보다는 풋옵션을 매수해야 보험이 되는 주식에 롱을 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 쪽에 수요가 일반적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더 다른데 콜 매도가 이제 반대로 콜 매도 이거는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콜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 목적으로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콜은 보험 목적에서는 솔직히 매도 쪽에 조금 더 쏠려요. 콜을 매도하려는 경향이 좀 더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에 더 보험 목적을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제쳐두고 이렇다 보니까 풋옵션에 매수 심리가 더 많이 몰리게 되면서 풋옵션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거를 괜히 바꿨는데 풋콜 패러티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할 때 풋옵션이 비싸니까 그러면은 풋옵션 팔고 이 왼쪽 항에 롱을 쳐서 차익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재 변동성이 같아지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차익 거래 한계가 있죠. 그거를 또 연관지어서 쓰라고 했는데 이 오른쪽 항에 롱을 치려면은 콜 같은 경우는 매수고요. PVX를 롱 친다는 거는 차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의 롱인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주식 공매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일단 콜옵션을 매수하는데 드는 문제점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콜이 푼 만큼 공급이 잘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콜 같은 경우에는 공급 쪽이 매수 쪽보다 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죠. 차입이 일단 사실 무위험 이자율에 가깝게 차입이 돼야 되는데 무위험 이자율의 대용치인 미국채 정도의 금리를 뭐 일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적응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차금리의 차이도 있고 무위험 이자율의 차입이 불가능하다는 경우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이쪽 차입 쪽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써주시면 돼요. 현실에서는 무위험 차입이 안 될 뿐더러 대차금리 마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위험 이자율에 가까운 차익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주식 공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죠. 일단 이것도 유동성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매를 해주려는 반대 계약자가 없을 수도 있을 뿐더러 공매가 아예 불가능한 법도 있고 아니면 공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제한에 더불어 거래 비용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뭐 선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선물에도 유동성 문제랑 거래 비용은 계속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단 풋옵션 복제를 위해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 포지션을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하는데 유동성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대차 금리 차이도 있고 위험 이자율로 차입하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주식을 쓰든 선물을 쓰든 유동성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건 앞에 썼으니까 생략을 하고, 주식 공매를 하든 선물을 매도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때 또 거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차익 거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도.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 구간이 이렇게 범위 구간으로 생겨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큰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언급을 줬는데 탐욕적인 시장이 아니고서는이라고 줬는데, 사실 제가 이게 보통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 쪽에 수요가 쏠리는 게 현실에선 맞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것에서 탐욕이 강한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더 크게 관측되는 현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드문 얘기고,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런 거 들어보셨으면 모르는데 빅스 투자, VIX 투자라는 것도 이런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런 내재 변동성의 스큐 가지고 그 시장을 예측해서 하는 투자인데, 이거 빅스 지수라는 개념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탐욕적인 시장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풋옵션 매수 쪽에 더 수요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